안녕하십니까. 하나금융투자서 매크로 맡고 있는 소정입니다. 시장이 우려했던 9월 9일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불안 심리가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채권의 강세라든지 아니면 달러 약세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예상보다 심화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크로 먼저 지난주하고 이번 주 리뷰 프리뷰를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이벤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게 두 개가 있었죠. 트럼프 행정부가 원래 9월 말까지 있었던 부채 한도 증액을 올리는 쪽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12월 중반까지 한 3개월 정도의 한시적인 요인이긴 하지만 일단 이런 9월 말까지 예산안 이벤트를 비롯한 재정 이슈가 있었던 상태에서 관련된 리스크, 즉 디폴트와 관련된 리스크는 일정 부분 낮춰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습니다. 다만 원래 미국 같은 경우에는 9월 말까지 예산안 타결이 전체적으로 다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임시예산 편성을 통해서 협상 시간을 끌고 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 보면 이것이 완료보다는 일단 4분기 정도의 이벤트로 조금 더 지연됐고 리스크의 크기는 조금 낮춰줄 놈이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지난주에 가장 중요했던 이벤트는 역시 20이었겠죠. 9월이 아니고 10월 정도에서 오히려 테이퍼링을 구체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어쨌거나 ECB 회의 전반적으로는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ECB가 비교적 비둘기적인 성향을 보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독일 총선이라는 아이가 대기하고 있고 미국 FMC에서 어떻게 할지를 좀 보고 하겠다라는 속마음이 좀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기본적으로 10월 테이퍼링을 구체화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했던 부분은 이러한 비둘기적인 성향에도 불구하고 유로화는 오히려 강세를 보였죠. 물론 엔화도 107엔까지 떨어지는 강세를 보였는데 이것의 의미는 아무래도 ECB 이벤트보다는 향후에 있을 미국 아니면 FMC 이런 쪽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쪽을 의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관심 있게 볼 것이 이미 그 FMC는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이기 때문에 그 전에 있을 이벤트를 조금 보시는 쪽이 맞지 않나라고 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4분기까지 노출된 재정 이벤트 그리고 허리케인을 비롯한 자연재해 등으로 일단 12월 금리 인상에는 다소간의 무리가 있다라는 쪽의 환경이 조성된 것은 맞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지표가 충분히 좋아지면 되겠죠. 근데 이번 주 발표될 두 개의 관심 지표가 있죠. 제조업과 관련된 산업 생산,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가 있는데 산업 생산은 플러스 0.1%로 여전히 미약한 수준이다. 그리고 허리케인의 영향력이 발휘되는 그 다음 달까지 생각을 해보면 사실 경기 지표가 올라서기는 당연히 무리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물가가 연준이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올라오면 되는데 현재까지는 와이오 베이스로 한 1.8%로 연준을 충족시키기는 다소 미흡하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참 여의치 않은 구간이다라는 쪽으로 시장이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주식 전략 쪽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주식 전략을 담당하는 이재만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앞서 매크로 쪽에서 말씀해 주신 금리라는 부분을 좀 연장선상에서 주식시장은 어떻게 해석을 할까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2%대를 약간 위협하는 수준까지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이벤트 리스크가 상당히 많은 것은 확실하죠.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지지율이 하락을 했고 그만큼 정책에 대한 주도권이 많이 약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보다 향후에 나중에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냐라는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한 지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그래서 국채에 대한 투기적인 순매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는 것도 특징이 있죠. 그러면 2%대라는 게 가진 의미가 뭘까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2%라 함은 우선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처음으로 넘어간 2%에 대한 숫자의 의미가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2%를 하회할 경우에는 미국의 경기에 대한 인식에 대한 문제로 좀 확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즉 최근에 미국의 경제 지표라든가 이런 쪽이 모멘텀이라든가 단기 사이클이 많이 둔화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인식할 가능성이 투자자들 사이에선 높지 않나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과 같이
페드가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라고 인상 시점을 밝힌 이후에는 솔직히 주가랑 그 금리가 동행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죠. 즉 어떻게 보게 되면 주가가 올라갈 때 금리가 상승하거나 또는 금리가 상승할 때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더욱더 강하다는 특징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2%를 하회하게 되면 여태까지 경기하고 인플레에 대해서 즉 우상향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베팅했던 자금들이 조금은 이탈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2%를 하회하게 되면 주식시장에도 상당히 충격을 좀 줄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다. 이런 점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략적인 부분의 시사점은 두 가지가 되겠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계속적으로 2%에서 큰 의미 없이 횡보를 한다면 어떤 형태의 모습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 지금과 같은 낮은 금리에도 실제적으로 수요 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쪽이 있겠죠. 그게 대부분 다 이제 글로벌 IT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2%대에서 큰 의미 없이 횡보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IT 쪽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수에 대해서야 크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업종별 순환매라든가 업종별 상승의 낙수 효과가 굉장히 제한된다는 점에서 투자 환경이 상당히 좀 불안한 심리로 여전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2%대에서 좀 더 의미 있는 반전, 어떻게 보게 되면 올해 2017년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예상치가 대체적으로 블룸버그 기준으로 해서 한 2.45% 정도 되니까 이 정도 수준까지 다시 올라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도 한 번쯤 염두를 해두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소재하고 산업재 간에 흔히 얘기하는 수익률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산업재에 대해서 흔히 얘기하는 기대 심리가 좀 약해진 이유가 인플레라든가 경기의 방향성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이죠. 역으로 좀 생각하면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2%를 넘어서 대체적으로 2.3에서 4%까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산업재라든가 이런 쪽들의 강세 가능성 이런 거를 좀 염두에 두시면서 시나리오별 따른 접근 전략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 전략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나금융투자 채권 담당하는 이미선입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국내 채권 금리는 이제 북한 리스크 이후에 금리가 좀 올랐다가 다시 미국 금리의 하락 영향을 받아서 다시 반락을 하면서 전주 대비해서는 거의 보합 수준을 보였고요. 지난주에 가장 강세를 보였던 거는 바로 초장기채 금리였습니다. 그래서 국고 3년과 10년은 1.75, 2.28%로 전주 대비 변동이 없었지만 30년 금리 같은 경우에는 한 주 동안 6bp 하락을 했습니다. 즉 다른 투자자들이 특별한 어떤 방향성에 대한 베팅을 하지 않고 있었던 가운데 지금 연말이 다가오면서 보험사들이 듀레이션을 맞추기 위해서 초장기 채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장기금리가 하락하는 부분도 초장기 쪽 금리에 대해서 하락하는 쪽으로 같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자들은 일단 한 번 사면 만기까지 보유를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매입하는 가격이 보유 수익률이 돼버리기 때문에 최대한 금리가 높아지는 시점을 기다렸다가 매수하려는 성향들이 강한데요. 지금 이제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거는 앞으로 장기금리가 크게 오를 거라는 기대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매수들이 들어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10년과 30년과 국고 3년 금리 추이입니다. 보시면 30년 쪽이 10년과 가까운 정도의 수준으로 붙으면서 이제 내려왔고요. 이 둘 간의 스프레드도 5bp 정도 이내로 축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고 3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70 이하로는 뚫지 못하고 1.75 정도의 수준에서 계속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미국 10년의 주봉입니다. 주봉이 지난주에 100일선을 이제 약간 하향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화적인 22의 영향이 일단 컸었고요. 그 다음에 12월에 연내에 이제 연준이 추가로 금리를 인상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인식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플로리다 허리케인에 대한 우려로 미국 10년 금리가 다시 급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그러니까 하비 허리케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마 허리케인이 이제 다시 이제 본토에 상륙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미국 3분기 GDP에 대해서 마이너스 0.1에서 0.2%포인트 낮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외국계 IB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국내 채권 금리는 미국의 금리 하락폭을 따라서 추가 하락 쪽에 무게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북한 관련된 리스크가 원화 채권에 대해서 약세인 거는 맞지만
일단 어느 정도의 텀을 두고서 이러한 도발들이 반복이 되고 있고 그 사이에 학습 효과도 계속 누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북한에 대한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시장에 반영되는 게 아니라 단발적으로 반영이 되고 그 이후에는 다시 미국의 금리 흐름을 우리 원화채권 금리가 따라가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하락폭을 감안하면 지금 한 2.30 가까이 가 있는 우리나라 10년의 금리가 한 10bp 정도 향후 한 1, 2주 정도를 봤을 때 추가로 하락할 수 있는 룸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지난주에 있었던 어떤 뉴스는 그 우리나라 원화채권에 많이 투자를 하는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벤치마크를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결정이 되면 아마 원화채권을 편출을 하게 될 건데요. 한 7조 원 정도의 원화채권을 노르웨이 펀드가 들고 있습니다. 벤치마크를 변경하게 되는 이유는 이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주식에 대한 비중을 지금 기존에 한 63%에서 이번에 70%로 늘렸고요. 그 사이에서 신흥국 주식에 대한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늘어난 만큼 신흥국 채권에 대한 비중을 줄인 건데요. 일단 그 다이버시파이 효과가 주식만큼 채권에서 나지 않기 때문에 신흥국 채권을 포트에서 빼고 그 다음에 달러 표시, 그 다음에 파운드 표시, 유로화 표시로 채권으로만 구성을 하는 안을 국부펀드가 그 노르웨이 기재부에 안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허용이 되면 실제로 벤치마크가 변경이 되면서 실제로 매매로도 이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연내에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서 노르웨이 펀드에서의 편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장기 쪽 금리 상승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금리를 높이는 요인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서 장기 금리가 오른다면 매수로 접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의 영향력이 조금 약화된 모습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경제 전망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미국의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금리가 좀 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 하락 쪽에 좀 더 무게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종합해보면 아직까지 미국 금리 하락에 대한 룸이 조금 더 남아있다라는 인상을 주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 전반적으로 이에 대한 경계감이 일정 부분 노출됐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미국 금리 흐름에 조금 더 연동하고 바닥권 확인을 확인한 다음에 대응을 하셔도 괜찮은 전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즐거운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